충격적인 소식입니다. 600년이 지난 한국의 보물 같은 책 한 권이 이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책의 가치는 무려 10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 책을 보자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대체 이 책은 왜 그곳에서 발견된 것이며 그 책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바스찬 알트만입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저는 항상 역사에 관한 중요한 모든 것, 특히 누가 무엇을 언제 발명했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교수님들은 항상 제가 맞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죠. 매일 아침 저는 대학교 근처의 작은 도서관에 가곤 했어요. 벽에는 유럽 지도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역사책들이 가득 차 있었죠. 대부분의 책들은 위대한 유럽의 발명가들과 사상가들에 관한 내용이었죠. 저는 이 책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 책들 덕분에 제가 똑똑하다고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깨끗하고 다림질된 옷을 입고 있었죠. 친구들은 제가 매우 체계적이고 고집이 세다고 말해요. 한번 뭔가가 사실이라고 믿으면 제 생각을 바꾸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오늘은 화요일이고 슈타인 교수님의 역사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슈타인 교수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세요. 은색 머리에 항상 멋진 정장을 입고 계셨죠. 유럽 역사에 대해 말씀하실 때면 교수님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분도 저처럼 역사적으로 유럽이 진보와 발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곳이었다고 믿고 계셨죠. 세바스찬, 오늘 강의 준비됐어? 룸메이트가 제가 가방을 집어들 때 물어보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제 노트가 가방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말했죠. 슈타인 교수님이 오늘 구텐베르크와 인쇄기에 대해 강의하셔. 구텐베르크가 최초의 인쇄기를 발명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 수업으로 걸어가는 동안 가을 낙엽이 발 아래서 바스락거리고 있었어요. 대학교 건물들은 오래되고 돌로 만들어져 있었죠. 이 건물들은 저에게 유럽의 긴 역사를 떠올리게 했어요. 이전에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걸었던 이 복도를 걷고 있자니 자부심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저는 항상 앉던 맨 앞줄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 앉으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잘 들을 수 있고 교수님도 제가 그의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 자리를 좋아했죠. 다른 학생들은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저는 그들과 별로 대화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다른 독일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했거든요. 슈타인 교수님이 들어오시자 모두 조용해졌어요. 그는 책상에 노트를 올려놓고 수업을 향해 미소 짓고 계셨죠.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1440년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만든 인쇄기는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인류가 책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 최초의 순간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역사를 사랑하는 이유였어요. 누가 무엇을 처음으로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들이요. 제 생각에는 중요한 모든 것이 유럽에서 발명되었고 그 외의 나라들은 나중에 우리의 아이디어를 단순히 복사한 것뿐이었죠. 강의실은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이곳이 제 세계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유럽의 업적에 초점이 맞춰진 곳이요. 그때는 아직 몰랐지만 오늘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거였어요. 뒷줄에 앉아있는 새로운 사람이 보였어요. 전에 보지 못했던 한국인 학생이었죠. 그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슈타인 교수님을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제 노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완벽한 역사 이해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역사에 관해 알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 세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참이었습니다. 슈타인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설명하고 계셨죠. 저는 이 익숙한 이야기에 편안함을 느끼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전에도 여러 번 들어봤던 거였거든요. 인쇄기는 독일 제 고향에서 발명되었죠. 이 사실은 항상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어요. 1440년 구텐베르크의 발명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슈타인 교수님이 말씀하시며 손짓하고 계셨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책을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저는 노트 필기를 하고 있었는데 교실 뒤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직지는 1377년 한국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습니다. 그건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거의 200년이나 앞선 일이에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연필을 든 채로 재빨리 뒤를 돌아봤죠. 아까 눈여겨봤던 한국인 학생이 의자에 곧게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진지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맞을 수 없어요. 모두가 구텐베르크가 최초로 인쇄기를 발명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 틀린 말이어야만 했죠. 슈타인 교수님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오늘 수업을 마저하고 아마도 다음 시간에 다양한 인쇄 전통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수업 나머지 시간 동안 저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계속해서 한국인 학생이 한 말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말이 저를 화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제가 사실이라고 알고 있던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걸까요? 수업이 끝나자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 한국인 학생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이름표에는 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책을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꽤 대단한 주장을 했네요. 제가 공손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방어적이었어요. 그 한국 인쇄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정의는 차분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웹사이트를 보여줬죠. 유네스코라는 중요한 세계기구의 사이트였어요. 그 사이트에는 직지라는 것이 금속 활자로 인쇄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되어 있었어요. 직지는 1377년 흥덕사에서 인쇄되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쳐다보면서 믿고 싶지 않았어요.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또 어떤 것들을 잘못 알고 있을까요? 제가 확인해 봐야겠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뭔가 착오가 있을 거예요. 정의는 휴대폰을 다시 넣었어요. 베를린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지금 직지에 관한 특별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방문해 보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는 빠르게 말했어요. 진짜 공부할 게 너무 많거든요.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제 마음 한편에서는 방금 알게 된 것을 잊고 싶었어요. 항상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계속 믿는 게 더 쉬웠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만약 제가 배워온 것보다 역사에 더 많은 것이 있다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직지와 그것이 정말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보다 오래되었다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제 역사 이해가 불완전하다는 뜻이 될 거였어요. 중요한 발명품들이 제가 전에 생각해 본 적 없는 곳에서 왔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 날 아침 슈타인 교수님이 복도에서 저를 멈춰 세웠어요. 세바스찬, 어제 정의와 이야기하는 걸 봤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훌륭한 역사학자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하는 경우에도 항상 증거를 살펴보지. 어쩌면 이 한국 인쇄 전통에 대해 조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것을 조사한다는 건 제가 중요한 무언가에 대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면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도서관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 직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생각이었죠. 그러면 어쩌면 정의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어쩌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겠죠. 대학 도서관에는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와 키보드 치는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역사책들이 펼쳐져 있는 나무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이미 3시간 동안 여기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해서 적어내려가면서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던 제 노트는 점점 더 지저분해지고 있었어요. 5권의 서로 다른 역사책들이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직지는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1377년 한국에서 인쇄되었고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거의 200년이나 앞선 거였죠. 책들은 직지의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인들이 어떻게 인쇄용 금속 활자를 발전시켰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 책에는 심지어 인쇄기술이 유럽에 나타나기 훨씬 전에 이미 아시아 전역에 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대표까지 있었죠.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요? 저는 수년간 역사를 공부해 왔는데도 이런 한국의 발명품들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또 무엇을 모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정희가 제 테이블 바로 옆에 서 있을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는 제 앞에 펼쳐진 책들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짓고 있었죠. 정말로 조사하고 계셨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의자에 더 바로 앉았어요. 그냥 당신이 말한 게 사실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죠. 제가 그의 말을 바로 믿는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제가 언급했던 한국문화원 전시회가 내일 시작해요. 직지의 실제 복제품을 보고 금속 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배워보실래요?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한편으로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죠. 이 전시회에 간다는 건 제가 역사에 대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유럽인들이 중요한 모든 것을 발명했다는 편안한 세계 밖으로 나가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이 고대 책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알겠어요.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가보죠. 다음 날 저는 한국문화원 밖에서 정희를 만났어요. 건물은 깔끔한 성과 큰 창문이 있는 현대적인 모습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전시 공간이 밝고 전문적인 느낌이었어요. 유리 진열장에는 오래된 한국 책들과 금속 인쇄 블록의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벽에는 인쇄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큰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직지의 복제품이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되고 세련된 모습이었죠. 누렇게 변한 종이에 한국 글자들이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옆에 있는 안내판에는 이것이 1377년 흥덕사에서 인쇄된 불교 문헌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유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 고대 글자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정말 놀랍네요. 제가 인정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처럼요. 한국의 금속 활자는 정말 중요한 혁신이었죠.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슈타인 교수님이 관심 있게 전시를 살펴보고 계셨어요. 교수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슈타인 교수님은 저를 향해 미소 지으셨어요. 좋은 역사학자는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법이지. 세바스찬. 자네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기쁘네. 그는 우리 주변의 전시품들을 가리키셨어요. 지금까지 뭘 배웠나? 제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 새로운 지식에 대해 흥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었고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전시회를 다 둘러본 후 정희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한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면 책과 전시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이런 역사적인 장소들을 직접 보는 거죠. 몇 주 전이었다면 저는 이 제안에 웃었을 거예요. 왜 한국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직지 복제품 앞에 서 있으니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궁금증이 생겼고 더 알고 싶었어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어쩐지 맞는 말 같기도 했어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유럽 중심의 역사라는 제 오래된 편안한 세계는 이제 뒤에 두고 왔어요. 앞에는 새롭고 미지의 것들이 있었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 더 큰 세계요. 긴장되기도 했지만 그걸 탐험하는 것이 기대되기도 했어요. 비행기가 서울 인천공항에 살짝 내려앉았어요. 커다랗고 현대적인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제 뱃속은 긴장감으로 꽉 차 있었죠. 모든 것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판들이 길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뭔가 아주 다른 모습, 좀 덜 현대적인 무언가를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도착구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죠. 이 낯선 곳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니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의심의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왜 여기에 왔지?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들을 밀어내고 정희에게 인사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어요. 서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죠. 높은 건물들과 밝은 불빛들, 그리고 멀리 산들이 보이는 도시였어요. 우리는 빠른 기차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갔어요. 창밖으로는 현대적인 아파트 건물들과 고대 사찰들이 나란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먼저 뭐라도 먹어야 해요. 우리가 내릴 곳에 도착했을 때 정희가 말했어요. 음식을 맛보기 전에는 문화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는 저를 좁은 거리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안에는 바닥에 가까운 낮은 탁자들이 있었고 신발을 벗어야 했어요.
메뉴는 사진 없이 한국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뭘 주문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정희가 우리 둘 다를 위해 주문했어요. 곧 테이블은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작은 음식 접시들로 가득 찼어요. 비빔밥이라는 메인 요리가 뜨거운 돌그릇에 담겨 나왔는데 쌀 위에 색색의 야채와 고기가 예쁘게 올려져 있었어요. 마치 그림처럼 보였죠. 모두 섞어서 먹어요. 정희가 설명했어요. 저는 숟가락으로 음식을 저으면서 색깔들이 섞이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첫 한 입을 먹었을 때 그 맛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한꺼번에 느껴졌죠. 전에 먹어본 어떤 음식과도 달랐지만 마음에 들었어요.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편안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정말 거대했고 선명한 색으로 칠해진 아름다운 목조 건물들이 있었어요. 지붕 모서리는 하늘을 향해 위로 휘어져 있었죠. 저는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지어진 목조 구조물들을 놀라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마치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어요. 이 궁은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처음 지어진 건 1395년이에요. 정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전쟁 중에 파괴되었다가 다시 지어졌죠. 저는 나무 기둥 중 하나를 만져보면서 그 부드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궁은 제가 공부했던 많은 유명한 유럽 건물들과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졌어요. 하지만 스타일과 기술은 완전히 달랐죠. 어느 쪽이 더 좋다기보다는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접근 방식이었던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된 고대 한국 과학 도구들을 보았어요. 1400년대에 물시계가 있었는데 놀라운 정확도로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죠. 수세기 전에 만들어진 별과 행성을 보여주는 천문도들도 있었어요. 전시품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제 놀라움은 커져가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의 의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 자리에 새로운 목소리가 자라나고 있었죠. 호기심과 경이로움의 목소리였어요. 더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어느 저녁 우리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산 위의 남산타워에 갔어요. 거기서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었죠. 어둠이 내리면서 수백만 개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고대 사찰 옆에 서 있었고 고속 열차들이 도시를 가로질러 쌩쌩 달리고 있었죠. 서울은 2000년이 넘었어요. 정희가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하죠. 저는 제 고향 도시인 베를린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베를린도 긴 역사와 현대적인 건물들을 가지고 있었죠. 아마도 서울과 베를린은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문명을 건설했던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슈타인 교수님께 제가 본 것들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썼어요. 그분의 답장은 빨리 왔어요. 좋은 역사학자의 징표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네. 열린 마음으로 계속 탐구하게. 한국에서의 매일매일이 저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모든 박물관, 모든 식사, 모든 대화가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도전하고 있었죠. 적은 정의나 한국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사실들을 마주했을 때도. 오래된 믿음을 고집하고 싶어하는 제 자신의 완고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제 안에 그 완고한 부분이 변하고 있었어요. 방어적이기보다는 호기심이 많아지고 있었죠. 가정을 하기보다는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희에게서 저는 단순한 안내자가 아닌 친구를 찾았어요. 제가 전에는 보려고 신경 쓰지 않았던 세계를 인내심 있게 보여주는 사람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명동거리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밝은 네온사인들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죠. 사람들은 쇼핑하고 웃으며 제 옆을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어요. 상점 스피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2주 전에 한국에 도착했던 그 세바스찬이 아니었어요. 그 세바스찬은 역사에 관한 중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었죠. 오직 유럽 국가들만이 중요한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믿었어요. 그 세바스찬은 틀렸었어요. 정희와 저는 작은 식당에서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테이블에 설치된 그릴에서 직접 구워 먹는 한국식 바비큐를 먹고 있었죠. 고기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맛있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우리가 먹는 동안 제가 정희에게 말했어요. 제가 역사를 보는 방식을 바꿔주셨어요.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에 대해서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따뜻했죠. 어려운 부분은 스스로 해내셨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셨으니까요. 그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고대 한국 궁궐들의 사진들, 직지 전시회, 현대적인 서울 건물들, 맛있는 한국 음식들. 각각의 이미지는 제가 배웠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역사가 유럽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배웠어요. 서로 다른 문화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옳은 것보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어요. 베를린의 제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어요. 책들은 여전히 책장에 꽂혀 있었고 지도들은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제 책 컬렉션에 빈틈이 보였어요. 아시아 역사에 관한 책이 하나도 없었죠. 제 지도들은 대부분 유럽을 보여주고 있었고 다른 대륙들에 대해서는 거의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슈타인 교수님의 강의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자 몇몇 학생들이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맨 앞줄에 앉았지만 속으로는 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수업 후 슈타인 교수님이 저를 그의 책상으로 불렀어요. 세바스찬, 돌아온 것을 환영하네. 여행은 어땠나?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에 대해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싶어요. 직지와 다른 한국의 혁신들에 관해서요. 슈타인 교수님은 찬성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생각이군. 다음 화요일 어떤가? 그 다음 주 저는 학급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죠.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직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못을 사용하지 않고 지어진 한국 궁궐에 대해 이야기했고 박물관에서 봤던 놀라운 과학 도구들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역사는 경쟁이 아니에요. 제 발표 마지막에 말했어요. 어느 나라가 먼저 또는 가장 잘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냈는지 이해하는 것이에요. 세계의 한 부분만 공부한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발표 후 정의가 제게 다가왔어요. 제가 돌아온 이후로 우리는 많이 대화하지 않았었죠. 좋은 발표였어요. 그가 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대답했어요.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다음 여름에 한국에 다시 갈 계획이에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제가 본 것을 볼 수 있도록 학생 여행을 조직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날 대학 복도를 걸어가면서 전에는 절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건축물에는 다양한 문화의 영향이 있었고 학생들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왔죠. 지식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파트로 돌아와서 저는 오래된 지도 몇 개를 내리고 새 지도를 걸었어요. 모든 나라가 동등하게 표시된 세계 지도였죠. 한국 역사, 중국의 발명품들, 그리고 아프리카 왕국들에 관한 책들을 주문했어요. 이제 제 책장은 단지 세계의 작은 한 부분이 아닌 전체 세계를 보여주게 될 거예요. 저는 여전히 세바스찬 알트만이에요. 여전히 배움을 사랑하는 역사 학생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세상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흥미롭다는 것을 알아요. 제 여정은 베를린으로 돌아왔을 때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면에서 그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